안녕하세요. 저는 시아버지의 든든한 두 다리가 되어드리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시아버님과 부녀 사이처럼 잘 지내는 걸 보면 주변에선 참 제가 착한 며느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다 시아버지가 제게 베풀어 주신 게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생은 결국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그 말이 요즘처럼 마음 깊이 와닿은 적이 없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가족을 위해 감수한 희생들이 결국 지금의 저에게까지 돌아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시아버지와 끈끈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던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전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진 저와 여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어머닌 저희가 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듣게 하기 싫어서 저희 자매에게 정말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예의 있게 행동하길 바라셨고 말투, 걸음걸이, 웃는 모습까지 단정하길 원하셨죠. 웃음소리가 경망스럽게 그게 뭐니?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고 웃는 건 남들 보기 안 좋으니까 얌전하게 웃으렴. 입도 좀 가리면서 웃고. 엄마, 웃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요. 그러다 웃을 일도 없겠어요. 이렇게 어머니 말에 말대답이라도 하는 날엔 어머니께 종일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동생은 겁이 많은 편이라 어머니 말을 무조건 따랐지만 전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사사건건 어머니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성인인데 엄마한테 옷 입는 거 하나하나 검사받아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요상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환갑이 돼도 넌 내 딸이니까 이 엄마 말을 들어야지. 엄마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너 10중 8구 손가락질 당하면서 산다.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낳아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기엔 전 너무 어렸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와 갈등을 참지 못하고 21살에 무작정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어요. 물론 자취한다는 것도 어머니 반대가 너무 거세서 거의 독단적으로 집을 나온 것이었지만요. 자취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어머니 감시에서 벗어나니 정말 천국 같았어요. 옷도 내 취향대로 입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기도 하고요. 집에 친구들도 마구 부르고 정말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여동생이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언니, 정말 집에 안 올 거야? 언니 명절날에도 안 오고 엄마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며. 내가 거길 왜 가니? 가봐야 엄마 잔소리밖에 더 듣겠어. 그러지 말고 너도 대학 가면 바로 독립해. 나와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편한데. 이제야 숨 좀 쉬고 살겠더라. 언니, 사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매일 저녁 울고 계셔. 언니가 전화도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엄청 힘들어하셔. 언니 그거 몰랐지?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어머니도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강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울고 계신다고 하니 저도 제가 너무 나쁜 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차표를 끊어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닌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간 것도 모른 채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왜 그러고 있어요? 어? 너 유경이 아니냐? 에이,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왔어? 그래, 밥은 먹었어? 학교는 어쩌고? 어머니는 연신 절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전 그제야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을 물으시더니 당장 밥을 해야겠다며 서두르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요.
밥 먹고 들어오는 길에 카페도 가고 쇼핑몰도 가고요. 오늘은 우리 둘이 데이트하는 거 어때요? 어머닌 저의 제안에 잠깐 망설이시더니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하시며 부지런히 나갈 채비를 하셨어요. 전 그날 처음으로 엄마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평생 무겁고 엄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 정말 소녀 같고 귀여우셨어요. 어머니랑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네가 말도 없이 나간 게 괘씸해서 나도 네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절대 안 찾아야지 했거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우리 큰딸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야. 꼭 네 아버지 하늘로 보냈을 때 그 허전함 같았어. 제가 너무 무심했죠? 미안해, 엄마. 전 엄마도 제가 없어서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 엄마한테 네가 어떤 존재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네 아빠 역할까지 하느라 그동안 너무 너한테 엄하게만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들한테 애정 표현 한 번 못했더라고. 미안하다, 우리 딸. 그리고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전 그제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린 두 딸을 품에 안고 혼자 세상과 맞서야 했던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죠. 그 뒤로 학교 때문에 자취는 계속해야 했지만 주말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선 어머니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직장을 구했어요. 엄마, 저 엄마 집 근처에 직장까지 구했는데 아예 집으로 들어올까요? 유민이도 학교 때문에 자취하게 됐는데 저라도 같이 살면 좋잖아요. 아유, 난 싫다. 이 나이까지 다 큰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기 싫어.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을 살아야지. 이 엄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렴. 엄만 손사래까지 치시며 아예 들어올 생각도 말라고 하셨지만 그 마음 깊이엔 저희 자매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인으로 완벽한 독립을 하게 된 전 저만의 삶을 즐기면서도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저만큼이나 가정적이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을 처음 본 건 동네 혼자 사는 또래들끼리 모인 작은 모임에서였어요. 모두 타지에서 올라와 자취 생활 중인 사람들이라 혼자 사는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전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인지 집에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도 가끔 불편해요. 저도요. 부모님이 가끔 오셔서 하루씩 주무시고 가시는데 빨리 시간이 흘러서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모임원들 대부분 이젠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반기를 든 건 저와 남편뿐이었어요. 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지금은 직장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와 살지만 기회가 되면 언제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거든요. 저도요. 저도 대가족이 복작복작 사는 게 좋지. 혼자 사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가끔 무섭기도 하던데요. 전 엄마만 괜찮다고 하시면 언제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저와 남편을 두고 모임원들은 마마보이라는 둥 캥거루족이라며 놀려댔습니다. 그 때문에 전 자연스럽게 남편과 편을 먹게 되었고 어느새 예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서로를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재호 씨가 효자라서 그렇죠. 요즘 세상에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이 어딨어요. 다들 아주 불효자들이시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경 씨도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오히려 가족을 생각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모임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자리가 끝나갈 무렵엔 저희들은 거의 공인된 커플처럼 취급됐습니다. 사실 전 그런 분위기가 싫지 않았고 남편도 나쁘지 않았는지 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나서더라고요. 전 그날 남편과 일부러 먼 길을 돌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빨리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다정한 아버지셔서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많거든요. 가끔은 제가 아버지만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런 제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정말요? 전 아버지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면 평생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혼자 계신 저희 어머니께도 든든한 딸이 되고 싶고요. 남편도 저도 가족들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같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연애도 결혼도 늦장을 부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소개하고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처음 시아버님을 뵙던 날, 전 남편이 평소에 입이 닳도록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배려가 온몸에 배어있는 분이셨습니다. 반가워요. 이름이 유경 씨라고 했나요? 우리 집에 시커먼 아들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내가 어제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전 강유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저도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시아버님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제게 계속 존댓말을 하시며 혹시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계속 살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놔주시거나 물컵에 물을 따라주시는 것도 다 시아버지가 먼저 움직이셨어요. 큰아들이 남편에게도 굉장히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가끔은 장난스러운 농담까지 던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셨죠. 그 덕에 저도 긴장을 풀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시아버지와 반대로 시모는 처음부터 제게 못마땅하신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며느리 되래한테 뭐하러 그렇게 깍듯이 존댓말했어. 그럼 얘가 시부모 알길 뭐로 알겠어? 그리고 넌 시아버지가 숟가락까지 세팅해야 하니? 며느리 네가 먼저 움직여 맞지? 안 그러니? 죄송해요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가져올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이고, 당신은 초면에 그게 무슨 예의야? 처음 온 며느리한테 시키긴 뭘 시켜? 앉아, 앉아 있어요. 비록 예비 시모의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가 중재를 잘해주셔서 첫인상 그렇게 무사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땐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는 바람에 남편이 몹시 당황하기도 했어요. 장모님, 왜 갑자기 우세요? 유경이 결혼한다니까 많이 서운하세요? 제가 앞으로 든든한 사위이자 큰아들이 될게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에휴, 내가 참 주책이 있지?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네, 좋아서. 평생 여자 셋뿐이던 식구인데 이제 자네가 우리 딸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내가 기뻐서 그래. 참, 기쁜데 왜 울어요, 엄마? 이젠 기쁜 일 있으면 하하 하고 소리내서 웃기도 해봐요. 웃어야 복이 온다잖아요. 제가 좀 웃어보라며 배꼽을 잡고 웃는 신용을 하자 엄만 그제야 눈물을 닦고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전 엄마가 이젠 무거운 책임감은 내려놓고 어머니 본인의 삶을 즐기셨으면 했습니다. 엄마, 이젠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귀찮은 딸들도 다 컸잖아요. 엄마가 즐겁게 또 건강하게 지내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전 그러면서 어느새 많이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아봤습니다. 어릴 땐 참 크고 강인한 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이고 마디마다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손이었어요. 우리 딸은 똑똑하고 정도 많아서 결혼하고 나서도 틀림없이 잘 살 거야. 엄마가 우리 딸 믿어. 앞으로 시댁 어르신들께도 예의 바르게 잘하고
엄마가 말 안 해도 알지? 아유, 우리 엄마 잔소리 오랜만에 또 나왔네. 그럼요, 제가 누구 딸인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엄마께 저 창피하지 않도록 잘 살 거예요. 그렇게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꿈만 같던 신혼여행을 갔다 와 막 신혼집에 입주까지 하고 남편과 나란히 누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어?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당신 뭐 배달시켰어? 아니, 택배 올 거 다 왔는데 누구지? 경비실인가? 한번 나가봐. 이 시간에 누가 집에 찾아왔나 싶어 나가보니 놀랍게도 시모가 집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전 너무 놀랐지만 일단 시모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 어머님 말씀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뭐 아들 집에 허락받고 와야 되니? 너희 어떻게 사나 좀 둘러보러 왔다. 역시 신혼집이라 그런지 삐까뻔쩍하네. 새 집이 좋긴 좋구나. 시모는 집안 이곳저곳을 들춰보며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진땀을 흘렸어요. 엄마, 그래도 오실 때 미리 전화 좀 주지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어쩌시고요? 말도 마라. 네 아버지가 날 쥐잡듯이 잡으면서 못 살게 구니까 내가 아들네 집으로 피신온 거 아니야. 남편이 시아버님 얘기를 꺼내자 시모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시아버지의 험담을 잔뜩 늘어놓으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주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주 전부 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문제지. 에이, 아버지가 어디 처음부터 화내시는 분이에요? 어머니 또 뭘 잘못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모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시아버님 편을 들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서운해하셨죠. 너도 가만 보면 네 아빠랑 똑같아. 너도 나만 잘못한 거 같지? 내가 늑다리 네 아버지한테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산 줄도 모르고 말이야.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유 알겠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만 기분 푸세요. 아버지께 얼른 오셔서 어머니 모셔가라고 전화드릴게요. 시모와 시아버님은 7살 차이가 나셨는데 시모는 부부싸움을 하시거나 아버님께 감정 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그 나이 차이를 언급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시나 안 계시나 늑다리, 노인네, 영감탱이라고 부르시니 듣고 있던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가끔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실 땐 네 시아버지 같은 사람은 또 없다. 이 가방이랑 반지도 다 네 시아버지가 사다 준 거야 하며 시아버지께 받은 선물을 자랑하셨습니다. 시모는 사치가 좀 있으신 편이라 시댁에 가면 저도 들어본 적도 없는 명품 브랜드 가방들이 가득이었거든요. 비록 시모가 조금 독특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전 시댁에 놀러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건 바로 시아버님 때문이었죠. 우리 며느님 오셨어요? 시장할 텐데 어서 손 씻고 밥 먹자. 내가 특별히 삼계탕을 맛있게 끓여놨어. 옛말에 백년 손님이 오면 씨암탉이라도 잡는다고 하지? 우리 집에 백년 손님은 바로 유경이 너다. 우선 저희 시아버님은 음식을 정말 잘하셨어요. 손도 어찌나 크시던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넣으셔서 어떤 요리를 해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제 옆에 앉아선 밥 위에 반찬도 놔주시고 국도 떠주시면서 저만 살피고 계셨어요. 물론 그때마다 시모가 참 대단한 정성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지만요. 아버님, 아버님도 얼른 식사하세요. 아버님이 음식도 다 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 안 되잖아요. 난 우리 며느리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다음에 올 땐 너 좋아하는 사골국 좀 끓여둘까? 양지고기 좀 삶아다가 넣어 먹으면 참 맛있잖니. 시아버님이 제게 해주시는 걸 보면 시댁에 딸이 하나 있었으면 정말 딸바보 아버지가 되셨을 것 같더라고요. 운 좋게 제가 시댁에 며느리로 들어와 그 사랑을 모두 받고 있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제가 시아버님께 아빠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그날은 시댁의 친척들까지 모두 오셔서 큰 잔치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척 어르신 중에 유독 장난기가 넘치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새 며느리인 저에게 꽂히셨는지 계속 저만 찾으시며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우리 조카 며느리 그새 어딜 갔나? 이리 나와서 내 술 한 잔 받아야지. 그때 전 이미 술은 잔뜩 받아먹은 뒤라 거기서 더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희 시아버님은 피곤하시다고 먼저 안방에 들어가 계셨고요. 전 시댁에서 도망갈 곳을 찾다가 결국엔 시아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안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아버님, 주무시고 계신데 죄송해요. 당숙 어르신께서 계속 장난을 치셔서요. 그래? 이 녀석이 감히 우리 며느리를 괴롭혀? 내가 나가서 혼내줄까? 아니에요. 다 제가 예쁘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피해 있으면 당숙 어르신도 금방 잠드실 것 같아요. 약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계속 저를 찾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이불을 들치시더니 여기 숨으라고 손짓하셨어요. 저는 숨바꼭질하는 아이처럼 시아버님 옆에 쏙 숨었죠. 당숙 어르신은 안방 문까지 열어보시며 절 찾다가 보이질 않자 이내 포기하시고 다시 또 즐겁게 약주를 드셨어요. 시아버님은 그제야 아주 개구쟁이 같은 표정을 지으시며 우리 며느리 내가 지켰다. 이제 술래 안 해도 될 테니까 너도 얼른 작은 방에 가서 자렴. 하고 웃으셨습니다. 전 그때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 뒤에 숨은 7살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한편으론 좀 찡하기도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그 뒤로도 언제나 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답니다. 가끔 시모가 절 혼내시거나 제게 짜증을 부리실 때도 언제나 시아버님의 든든한 등 뒤로 절 보호해 주셨어요. 전 이렇게 시아버지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결혼 생활 8년 동안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원래는 시대가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무렵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가깝게 살면 교육상 더 좋을 것 같았고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가족들의 일상을 단숨에 바꿔놓을 일이 생기고 말았죠. 아이고, 다리야. 요즘 왜 이렇게 쥐가 잘 나는지 모르겠다. 자다가도 아주 다리에 쥐 때문에 깜짝 놀라며 깬다니까. 그 당시 시아버님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지만 자꾸 귀찮다고 검진받는 것도 미루시고 약도 잘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됐지만 아버님 본인께서 별것 아니라며 넘기시니 저도 더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 쥐는 점점 심해졌고 가끔은 다리가 쩌릿쩌릿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걸 느끼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늘 긴 바지만 입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바지단을 걷어올리신 걸 보게 됐는데 피부가 글쎄 검게 변색되고 부어오른 다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다리가 왜 그러세요?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난 상처가 도무지 낫질 않고 계속 골마서 큰일 났다 싶었다. 네가 보기에도 많이 심각해 보이니? 저는 더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 그 다음 날 바로 남편과 함께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처럼 시아버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께선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며 절단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예? 절단이요? 제 다리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약 좀 바르고 주사만 맞으면 안 될까요? 환자분, 지금 상태는 단순한 상처나 감염 정도가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괴사가 계속 진행돼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시아버님의 합병증은 생각보다 훨씬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전
수술을 할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전 그때 처음으로 시아버님의 눈물까지 봤습니다. 다리를 자른다는 게 무슨 손톱 깎듯이 간단한 일이더냐. 앞으로 내 남은 인생 하나뿐인 다리로 어떻게 살고. 시아버님은 몹시 절망하시며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주저앉으시더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구나 하시며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남편도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시모가 수술을 반대하셨어요. 지금 나더러 다리 하나 없는 남편이랑 살라고? 내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남들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그냥 두면 아버지 생명까지 위험하다잖아요. 남편의 말처럼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결국 아버님은 한쪽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장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신 시아버님은 허전한 한쪽 다리를 보며 몇 날 며칠을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버님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실 용기를 드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시아버님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아버님, 의족이 처음부터 편하게 신고 다닐 수가 없대요. 의족에 적응하시려면 많이 걷고 연습도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아버님 손 잡아드릴게요. 의족은 처음부터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몇 걸음 걷다가도 휘청이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아버님도 우린 모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아버님의 한쪽 다리를 대신해 늘 곁에서 함께 걸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다시 시간이 흘러 어느새 결혼한 지도 11년이 되었죠. 저 역시 30대 후반에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답니다. 그건 바로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절 찾아온 거였어요. 전 뜻밖에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제 몸에 그런 일이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일단 암이라는 그 자체로도 일상의 모든 게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제가 진단을 받은 무렵 추석 명절 얼마 앞둔 즈음이었는데 명절날 저의 암 소식을 알려야 하는 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고 저 대신 저희 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장모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내가 유경이가 조금 아프대요. 병원에서 암이랍니다. 유방암이래요. 저희도 얼마 전에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려는 참이에요. 뭐, 암이라고? 내 딸이 암이라고? 그거 확실한 거야? 아니, 일단 우리 딸 상태가 어때? 유경인 괜찮어? 네,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된 거라 수술 받고 약 잘 먹으면 괜찮을 거래요. 물론 추적 관찰을 계속 해야 하긴 하는데 요즘은 수술도 잘 돼 있어서 수술 흉터도 그리 크지 않을 거랍니다. 제가 옆에서 잘 살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하지만 제 어머니는 일단 제가 아프다는 그 사실 자체로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걱정돼 한동안 여동생이 어머니 집에 머물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희 집에 우선 제 발병 소식을 알렸고 시댁엔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님이 계신데 저까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이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무렵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모는 제게 필요한 게 없으면 생전 전화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전 설마 남편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나 싶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시모는 정말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마, 나다. 넌 뭐하고 있길래 전화도 빨리빨리 안 받니?
그건 그렇고 나 네 차 좀 빌려다오. 네? 제 차는 갑자기 왜요? 그리고 어머님 장롱 면허 아니세요? 아유, 왜긴 왜야. 요즘 가을 날씨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갈까 해서 그렇지. 안 그래도 요즘 네 시아버지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죽겠다 얘. 다리도 불편한 양반이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원. 아주 집에 계속 붙어 있다간 내가 먼저 화병으로 가겠어. 평소에도 시아버님과 시모가 종종 싸우셔서 그저 의례 있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모의 운전 실력을 알기에 망설여지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운전하신 적도 몇 번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차를 빌려드리긴 위험할 것 같아요. 혹시 동승자가 있으신가요? 동승자는 무슨, 나 혼자 갈 거야. 너 설마 네 차 빌려주기 아까워서 그러는 거냐? 아이고, 그 시아버지의 딱 그 며느리다. 아주 시애미하길 우습게 알지? 시모는 본인을 무시하는 거냐며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그러다 시댁 근처에 사는 저희 집까지 오셔서 제 차키를 뺏어가듯 그냥 가져가셨어요. 저는 마치 차를 맡겨둔 것처럼 행동하시는 시모가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때 암에 걸렸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지쳐서 시모에게 화낼 기력도 없더라고요. 아이고, 똥차 하나 가지고 더럽게 생색내네. 누가 보면 뭐 외제차라도 훔쳐가는 줄 알겠다 얘. 내가 잘 쓰고 그대로 반납할 테니까 괜히 네 시아버지한테 이럴 생각은 마라. 저는 쓰나미처럼 몰려온 시모가 돌아간 이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엄마가 그랬다고? 아, 대체 왜 그러시는 줄 모르겠다. 우리 엄마한테까지 기운 쓰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하자. 혹시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남편은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드리는 게 낫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월요일 아침 시모는 주차장에 차를 던지다시피 주차하곤 제 앞에 차키를 던졌어요. 차 잘 썼다. 근데 네 차 잘 나가지도 않고 에어컨도 영 시원치 않아서 아주 운전하는 내내 혼났어 얘. 넌 그런 똥차 하나 가지고 그 걱정을 한 거니? 걱정 또 팔자다 정말. 시모는 차를 빌려간 사람이 맞나 싶게 되레 큰 소리를 치고 가버렸고 저도 오후에 출근해야 해서 차를 가지러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모가 제 차 범퍼를 다 긁어놨더라고요. 제 차를 가지고 무슨 범퍼카라도 탔나 싶었다니까요. 어찌나 험하게 운전을 했는지 범퍼에 기스가 가득이었어요. 헌신짝이 다 된 차를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지금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 보고 있는데요. 운전할 때 혹시 어디 부딪히셨어요? 차 범퍼에 기스가 가득이네요. 어머, 얘 생사람 잡는 것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운전을 잘했는데. 네가 운전하면서 생긴 기스겠지 뭐. 그걸 나한테 덤탱이 씌우니? 진짜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아무튼 난 모르는 일이니까 생사람 잡지 마라. 그러더니 시모는 생사람 잡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증거라도 잡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충격적인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대체? 처음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혹시 누가 볼까 싶어서 얼른 영상을 꺼버릴 정도였습니다. 저의 새 가슴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린 거였죠. 한편으론 이 안에 든 엄청난 걸 저 혼자만 알아야 하나, 아니면 남편에게라도 말해야 하나 싶어 잠이 다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과 걱정으로 며칠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다시금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에미야, 나다. 너 얼마 뒤가 추석인 거 알지? 그래, 추석에 언제쯤 올 생각이니? 제가 뭘 봤는지 모르는 시모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물었어요. 저는 그 무렵 암 치료를 앞두고 컨디션을 조절 중이기도 했고
차마 시모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치료받다가 필요하면 큰 수술까지 받아야 할지 모른대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뭐? 아프다고? 어디가 아픈데? 뭐 죽을 병이라도 걸린 거야? 전 그래도 내심 시모가 제 암투병 소식을 알면 인간적으로 걱정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역시나였어요.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 암이래요. 유방암이래요.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대요. 유방암이라고? 헐, 근데 초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추석에 집에 와도 되겠네. 난 또 무슨 당장 죽을 병이라고. 나랑 장난하니? 죽는 한이 있어도 명절에 와서 음식은 하고 가라.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설마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나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암이라고요, 암이요. 무슨 독감 걸린 게 아니라요. 그래, 똑바로 들었다. 아, 너 암이라며? 그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냐? 뭐 아직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번 명절에 일찍 집에 와서 전 부치는 것부터 도와라. 네 시아버지가 다리 아파서 음식도 못하겠다잖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선물 하나 가지고 시댁에 찾아뵐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진작 그럴 것이지. 그래, 늦지 말고 오고. 시모에게 인격적인 모독은 물론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전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고 시모에게 그동안 뿌린 대로 거두게 해드리겠다고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시댁에 가는 걸 만류했죠. 당신 아픈데 굳이 안 가도 돼. 내가 혼자 가서 말씀드릴게. 그 몸으로 무슨 음식을 한다 그래. 아니야, 나 어머니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꼭 가야 돼. 그리고 당신한테 미리 사과할게. 미안해. 그래도 내 진심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모는 절 보자마자 일찍 오지 않았다며 화부터 내더라고요. 넌 젊은 애가 빨리빨리 다니지? 지금이 몇 시니? 하여튼 게을러선 네가 네 시아버지 믿고 그러나 본데 이제 네 시애비도 너 감싸줄 일 없다. 저 시간 딱 맞춰온 건데 어머님. 제가 더 빨리 왔으면 어머님이 곤란하셨을 텐데요. 제가 어머님 드릴 선물을 준비해 왔거든요. 얼른 열어보세요. 선물? 아니, 무슨 선물? 뭐 명절이라고 선물까지 들고 온 거야? 어이구, 너도 아프다더니 철들었구만. 그런데 나 싸구려나 안 쓰는 거 알지? 내 취향이 워낙 고급이라서. 시모는 그러더니 선물이란 소리에 눈에 띄게 기뻐하며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채갔습니다. 그리고 쇼핑백 안에 든 상자를 열어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뒤로 나앉았어요.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제 차에 타고 있던 시모의 모습이 사진으로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운전석에 시모만 있었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놀랍게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시모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 블랙박스로 다 확인했어요. 대체 어머님 옆자리에 앉은 그 남자 누구예요? 운전대엔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고 시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에 준비해간 노트북으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틀어버렸어요. 거기엔 시모와 어떤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아유, 지겨운 영감탱이. 빨리 이혼해버리든가 해야지 원. 이제 다리마저 없어서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내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내가 한평생 그 인간 부추기나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우리 큰아들 23살에 낳고 한평생 늙은이 수발이나 들면서 살았는데 100세 인생 내내 고생할 생각하면 자다가도 확 눈이 떠진다니까.
나 금방 이혼할 테니까 당신은 기다렸다가 나랑 재혼하는 거다. 시모는 그러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며 시아버지를 비난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늑탱이긴 해도 재산이 좀 있잖아. 평생 건설 현장 소장을 일했는데 그게 제법 쏠쏠했거든. 돈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참고 살았겠어? 그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전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속 시모와 남자는 여전히 시시덕거리며 내장산으로 단풍 구경을 간다는 속 편한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충격적인 영상 재생이 끝나고 시댁엔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잠시 후 시모는 부들부들 떨다가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조작이야. 이거 다 아니야. 여보 설마 나 못 믿어? 한평생 당신 아내로 산 날 못 믿고 저 여시 같은 며느리 말을 믿는 거야? 지금 제가 나 모함하려는 거야. 명절에 음식 좀 하러 오라고 했다고 복수하는 거라고. 하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시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모에게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버지, 차라리 듣지 마세요. 엄만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바람까지 피우면서 아버지를 욕보여요? 남편과 시동생들은 시모에게 말까지 더듬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조용하시던 시아버지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너네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3년 전에도 날 배신하더니 기어이 또 이런 짓을 벌여? 그때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시아버진 전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애들한테 창피해서 나 혼자 묵고 가려던 일이 있다. 네 엄마, 네 시모 3년 전에도 바람 피다가 나한테 걸려서 이혼 직전까지 갔었다.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내가 용서해주면 정신 차리겠지 싶어서 묻고 넘어갔더니만 기어이 또 이 사단을 만들어? 이제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버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예전에도 바람을 피웠다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모의 바람은 상습이 모양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모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인생하고 우리 집안을 망쳤어. 내가 너 절대로 용서 못해. 네가 다 망쳤다고. 감히 내 뒤를 밟어? 이거 나요. 당장 안 놓으세요? 그렇게 몹쓸 짓을 하면서 어떻게 제 차를 빌렸다 할 생각을 하셨어요? 시모는 악에 받쳐 제 머리채를 이리저리 흔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남편이 그런 시모를 밀쳤고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시댁은 그야말로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시모가 제게 폭력까지 쓰는 걸 보곤 시아버지 완전히 눈이 뒤집히셔서 그동안 시모가 사모은 명품 가방, 명품 옷들을 다 찢어버리셨죠. 너 같은 건 이런 거 입고 들 자격도 없어. 그동안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남자랑 놀아놨지? 며느리 차까지 타면서. 여보, 나 바람핀 거 진짜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라고.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시아버진 그런 시모를 뒤로한 채 안방에 있던 각서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마 시모가 첫 번째 바람이 걸렸을 때 쓴 각서 같았어요. 이 각서 기억하지? 내가 이 각서를 받고 당신을 용서할 땐 두 번 다시 그걸 꺼내볼 일이 있을까 했더니만 이 각서대로 당장 이 집에서 사라져. 당신이 챙겨갈 건 아무것도 없어. 결국 그렇게 시모는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차에 찍힌 영상과 음성, 그리고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각서까지 모든 게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돼
결국 두 분은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마음 약하신 시아버진 그래도 시모의 연세를 생각해서 작은 집 한 채는 해주셨어요. 거기서 살면서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요. 끝을 모르고 탐욕과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던 시모는 가족들에게 전부 버림받고 혼자 남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의 이혼 과정 중 들은 이야기인데 시모와 같이 있던 남자도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대요. 그쪽 집안도 아마 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론 시모와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했대요. 나 그 인간한테 사기당한 거야. 그 인간 애초부터 나랑 재혼할 생각도 없었어. 아니 이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고. 나만 사기당해서 이 꼴이 된 거야. 유혹에 눈이 멀었던 시모는 60대가 되어 혼자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네요. 100세 인생을 그렇게나 걱정하던 시모인데 앞으로 남은 40년은 어떻게 살아가실지 뻔합니다. 과연 시모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나 남아있을까요? 시부모님의 사건은 파국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전 곧바로 유방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가 이어졌지만 그래도 제게 남은 인생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해서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종료되었고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엄마, 이제 괜찮아? 여기 많이 아파? 내가 호호해줄게. 우리 막내가 호호해주니까 엄마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엄마가 병원 다니라 바빠서 우리 막둥이라 많이 못 놀아줬지?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 병원 가 있는 동안 형이랑 아빠랑 할아버지가 맨날 놀아줬어. 그러니까 괜찮아. 제가 치료에 집중하게 되면서 저희 집엔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님과 합가를 하기로 한 거예요. 시아버님이 아무래도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기도 하고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나 사실 평생 아버지 빈자리를 느끼면서 살았거든. 아버지와 잘 지내는 친구들이 늘 부럽기도 했고. 근데 아버님이랑 함께 있으면 그런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 아버님께 받은 큰 사랑, 이젠 우리가 효도하면서 돌려드리고 싶어. 여보, 어떻게 당신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해줄 수가 있어. 너무 고맙고 미안해. 아들인 나도 아버지를 잘 못 모시는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다니 정말 감동이야. 내가 당신한테도 우리 애들한테도 앞으로 더더욱 잘할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했지만 전 오히려 남편에게 고마운걸요. 제게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줬으니까요. 지금 시아버님은 여전히 며느리 바라기세요. 어머마, 이거 바꿔라.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가는 그 화장품 가게 갔었는데 이게 거기서 제일 좋은 화장품이란다. 너 치료받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 화장품이라도 발라가면서 기분 전환했으면 좋겠구나. 우와, 엄마 좋겠다. 할아버지, 우리 선물은 없어요? 우리 거는요. 요 녀석들, 너에게 왜 없겠냐? 자, 받아라. 너희 학용품 세트도 사왔으니까. 우와, 역시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 너희들 감사하다고 인사 먼저 드려야지. 누가 선물부터 덥석 받으라고 했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제 아이들은 또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왔는지 날마다 할아버지 만수무강하시라고 노래를 부른답니다. 아, 제 친정에 가면 또 태세를 바꿔 외할머니 만수무강하시라고 노래하고 있답니다. 제 어머니는 가끔 친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질투를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으이그, 너희도 집에 가면 할아버지 최고라고 할 거지? 이 외할머니 까맣게 있고? 아니에요. 지금은 외할머니네 있으니까 외할머니가 최고예요. 아이들의 말에 어머니는 입꼬리를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으셨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엔 늘 웃음과 감사함이 가득한 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도 제 친정어머니도 우리 아이들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아요. 전 이제야말로 알 것 같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 모든 건 다 인과응보라는 그 말을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고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도 모두 하루하루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천사 같은 아이들의 엄마로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내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예쁘고 귀한 존재가 또 자식인 것 같습니다. 저에겐 이런 보물 같은 아이들이 무려 넷이나 있답니다. 특히 저희 애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저의 보물, 저의 천사들을 소개할게요. 우선 저와 함께 이 천사들을 키우고 있는 저희 남편은 참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남편 얘기라 조금 쑥스럽지만 저는 남편이 법이 없이도 살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따뜻하고 정직하게 한평생을 살아왔네요. 당신 저기 뒷집 할머니 소식 들었어? 하나 있던 아들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이 혼자 지내고 계시대. 에휴, 요즘 날도 추운데 혼자 계시다가 혹시 무슨 일 날까 걱정이야. 내가 가끔이라도 들여다봐야 되겠어. 사실 아무리 동네뿐이라도 사정이 딱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남편은 꼭 뭐라도 하나 챙겨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저희 집 형편이 아주 부유하거나 여유가 넘치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정 많은 남편과 살면서 작게나마 남을 도우며 살았네요. 저희 아들들도 그런 남편을 잘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어버이날마다 써오는 카드엔 꼭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빠랑 주말에 나가서 동네 청소하는 게 좋아요. 다들 저보고 착하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래도 가끔은 주말에 축구하러도 가요. 착한 아빠가 멋져요. 사랑해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나쁘지 않게 키웠는지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종종 모범상도 받아오더라고요. 애들이 엄마인 제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학원도 잘 가고 자기들끼리 독서실도 가고 하길래 저도 애들이 좀 큰 다음에 부업 삼아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동네 어귀의 작은 삼겹살집이었는데 테이블은 몇 테이블 없어도 손님들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정성을 다했답니다. 저녁이면 퇴근한 남편이 가게로 들러 설거지도 도와주고 아들들이 서빙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특히 고기 좋아하는 우리 첫째 녀석은 알바비 대신 고기만 실컷 구워줘도 좋다고 웃곤 했죠. 고기는 집에 가서도 실컷 구워줄 테니까 엄마 걱정 말고 너희들 할 일에 엄마 너희들이 엄마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아니야, 엄마. 나는 고기 실컷 먹고 싶어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당 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부리세요, 사장님. 대신 고기는 배 터지게 먹고 갈 겁니다. 속 깊은 저희 아들은 제가 미안해하는 걸 알고 오히려 그렇게 너스를 떨곤 했습니다. 이렇게 온 식구들이 저를 도와주고 응원해주니 식당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기만 하더라고요. 물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손님들도 계셨지만요. 여기요, 사장님. 이거 고기 정량 나온 거 맞아요? 제가 저울로 재보니까 100g이나 모자라는데요. 저 기분 나빠서 음식값 계산 못 하겠어요. 다른 음식들도 사기쳤을 줄 누가 알아요?
어느 날은 저울까지 들고 와서 제가 음식량으로 사기를 쳤다는 손님도 계셨습니다. 맹세코 저는 더 드리면 더 드렸지 절대로 적게 드린 적은 없었어요. 손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하나하나 무게를 다 재서 서빙하는데 그 저울 한번 제가 봐도 될까요? 뭐, 지금 절 사기꾼으로 보시는 거예요? 음식으로 사기치는 거로도 모자라 손님까지 의심하네 이 식당. 저 그냥 갈 테니까 다신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손님은 제가 저울을 보여달라고 하자 갑자기 당황하며 도망치려 하더군요. 저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가려던 그 손님을 붙잡고 기어코 저울을 빼앗았죠. 그리고 제가 정확히 1인분을 담아뒀던 고기를 올리자 딱 손님이 말한 대로 100g이 덜 나가더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순진한 가게 사장님들을 등쳐먹고 다니는 상습범이었겠죠. 손님, 이거 똑똑히 보세요. 저희 집 저울하고 비교했을 때 딱 100g 부족하잖아요. 못 믿겠으면 경찰서 가서 다시 재자고요.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가게 영업 방해하고 사람 속이려고 드시면 안 되죠.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 손님은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10,000원짜리 몇 장을 던지고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제가 아무리 남을 도우며 산다고 해도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손님들도 종종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20년도 더 지난 그날 밤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그날도 전 남편과 가게 청소를 하며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 10시에 가까운 시간이라 거리 인적도 한산해졌을 무렵이었어요. 한창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빼꼼 열리더니 어린아이들 둘이 쭈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너희 고기 먹으러 온 거니? 근데 이를 어쩌지? 가게 영업이 다 끝났는데 고기는 안 될 것 같고 국수라도 먹고 갈래? 저는 그 아이들 모습이 꾀지지하고 짠해 보여서 왠지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 저희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혹시 남은 음식을 조금 얻어갈 수 있을까요? 먹다 남기신 것도 괜찮아요. 동생이 너무 배고파해서요. 놀랍게도 두 아이 중 오빠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배가 너무 고프다며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때가 쌍팔년도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는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 말곤 처음이었죠. 아휴, 세상에나.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일단 여기로 앉아. 그래도 남은 잔반을 줄 수는 없지. 아줌마가 얼른 뭐라도 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렴. 저는 아이들을 테이블에 앉히고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찌개에 불을 올렸습니다. 냉장고에 조금 남아있던 고기도 굽고 밥도 새로 퍼서 급하게 한 상을 차렸어요. 그 사이 남편은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왜 이 시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헤매니? 너희 둘은 남매 사이야? 늦은 밤까지 밥 한 끼도 못 먹은 거야? 저, 그게, 얘는 제 여동생이고요. 사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근처 식당들에 들어가서 부탁드렸는데 다 화만 내셨어요. 우리 오빠를 때리려고 했던 아저씨도 있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쳤어요. 우리 나쁜 애들 아닌데. 그때 남매 중 큰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 보였는데 잘 못 먹고 다녔는지 또래보다 몸집이 훨씬 작았습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들들은 그 나이 때 이미 제 등치를 따라잡은 터라 그 아이들이 유난히 앙상해 보였어요. 저는 서둘러서 밥을 차려 그 어린 남매들에게 먹였어요. 우리도 가게를 마감하려던 참이라 별 게 없지만 어서 먹으렴.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니. 아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아이들은 한참을 제 눈치를 보더니 조금 망설이다 이내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이 너무 짠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한참을 아이들 밥 먹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휴, 물도 좀 마셔가면서 먹어. 그러다 너희 체할라. 국물도 좀 마시고. 아줌마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 물어도 될까? 저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부모님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정신없이 먹던 수저를 딱 내려놓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다시 아이들을 달래고 다음부터 부모에 관해 묻지 않았죠. 그렇게 그 어린 남매와 저희 부부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남매는 종종 늦은 밤에 쭈뼛거리며 가게로 찾아왔어요. 가게에 손님이 많은 날이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참을 가게 밖에 앉아 있더라고요.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비까지 맞으며 가게 밖에 있기도 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일하다 남매가 서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우산을 들고 뛰쳐나오곤 했죠. 너희들 왔으면 들어오지 않고 왜 그러고 있어? 춥지 않아? 얼른 가게로 들어와. 아니에요. 가게 손님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보면 싫어하실 거예요. 저희 손님 가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잔뜩 주눅이 든 남매를 보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직 철없이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끼니를 해결하러 식당을 전전하고 그것도 모자라 눈치까지 보며 서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저는 곧장 들어가 아이들이 먹을 만한 반찬과 음식을 포장해서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 너희들 잘 먹던 반찬으로 담았어. 앞으로도 배고프면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언제든지 아줌마한테 말해도 돼. 알겠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수연아, 너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줌마가 해준 음식 다 엄청 맛있어요. 남자아인 제 동생까지 인사시키더니 제가 손에 들려준 반찬 가방을 들고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도 남매가 올 때마다 제 아이들 먹이듯이 정성껏 식사를 챙겼지만 그쯤 되자 도저히 그 남매를 두고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밥을 챙겨준다고 해도 한참 성장기에 그 정도 밥으론 턱없이 부족할 거야.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대체 부모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작자들이길래 애들이 거리를 떠돌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애들이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얼굴에 때가 잔뜩 묻은 것도 신경 쓰인다니까. 학교는 잘 다니는 건지 저러다 나쁜 인간들 만나서 해코지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어린 남매 걱정에 한참 머리를 싸매고 있던 저희 부부는 동네 수소문에서 대체 남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 식당에 오기 전에 다른 식당들도 돌아다녔다고 하니 뭔가 남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 일단 동네 통장님께 아이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둘이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남매애들 아세요? 밤늦게도 거리를 돌아다니던데 그 애들이 종종 저희 가게에 오거든요. 혹시 그 애들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해서요. 제가 남매에 관해 묻자 통장님은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더니 뭔가 기억나셨다는 듯 크게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아, 그 먹을 거 얻으러 다니는 애들 말이죠? 말도 마요. 어찌나 불쌍한 애들인지. 그 애들 엄마라는 사람은 애들이 어렸을 때 진작 집을 나갔고 아빠라는 작자는 완전 술주정뱅이에다 틈만 나면 쌈박질해서 동네 시끄럽게 하는 몹쓸 인간이라오. 지금은 어디 지방으로 일을 다닌다는데 애들만 집에 내팽개치고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네요. 사실상 방치된 애들인 거죠.
저희 부부는 통장님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할 말을 잃었어요. 기껏해야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두고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잠시만 연락이 안 돼도 별의 생각이 다 들고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인데 말이죠. 통장님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남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애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남매가 왜 늘 조심스럽게 가게 입고 서성이고 왜 항상 죄송합니다부터 말했는지요. 그건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온 학대 흔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남매의 사연에 특히나 더 분노했어요. 그 부모란 사람들이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저 어린애들 두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최소한 밥이라도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애들이 낳기만 했다고 끝이냐고. 아주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이 이성을 잃고 벌컥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평소에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화를 낸 건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이후에 남매를 볼 때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애들 얼굴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매는 저희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쯤 저희가 식사를 잘 챙겨주었더니 얼굴에 약간 살이 붙어서 동글동글 귀엽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제법 잘 웃기도 하고요. 아줌마,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아줌마 아저씨 얼굴 그렸어요. 아줌마 옷은 예쁜 드레스예요. 어때요? 공주님 같죠? 야, 수연이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되게 예의 없는 거야.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특히 남매 중 동생인 수연인 저희 부부에게 그림도 그려주고 종종 장난도 잘 치는 개구쟁이 소녀였어요. 오빠인 정훈인 매번 그런 동생을 말렸지만 저흰 오히려 나이에 비해 너무 의젓한 정훈이가 짠해 보였답니다. 괜찮아 정훈아. 아줌마 아저씨는 수연이가 그림 선물해줘서 너무 기쁜데? 어디 한번 보자. 우와, 우리 수연이가 아줌마가 맨날 입는 앞치마를 예쁜 드레스로 그려줬구나. 이거 가게에 붙여놔야겠는데? 저는 가끔 수연이가 그려주는 그림을 가게 벽에 붙여두었어요. 수연이는 자기 그림이 전시된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가끔 손님 중에 제게 언제 딸이 있었냐고 묻는 단골 손님들도 종종 있었죠.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시커먼 아들 둘만 키우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예쁜 공주님을 보내줬네요. 예의 바른 아들도 한 명 더요. 그렇게 남매의 밥을 챙겨주고 그새 정이 붙어서 제 아들들 챙기듯이 안부도 묻고 학교는 잘 다니는지 숙제는 했는지 하나하나 살피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이가 불쑥 주방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원래라면 제 허락 없인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 아이라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정훈이는 정말 가슴 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저 아줌마 오늘부터 제가 설거지를 해도 될까요? 매번 저희 밥도 챙겨주시고 숙제까지 봐주시는데 제가 밥값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면 저 가게 청소라도 할까요? 저는 정훈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언성을 높였어요. 뭐라고? 정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줌마가 혹시 너 불편하게 한 적 있어? 너 이제 겨우 12살이야. 마음껏 투정 부리고 응석 부려도 괜찮은 나이라고.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정훈이가 그런 소리 하면 아줌마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니? 정훈이는 제가 살짝 언성을 높인 것에 놀랐는지 금세 시무룩해져서 제게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또 마음이 아파 아이를 힘껏 안아주었죠. 아줌마가 미안해. 많이 놀랐지? 아줌마가 정훈이가 너무 어른스러운 게 슬퍼서 그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정훈이는 그제야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12살 아이처럼요. 저는 이상하게도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아이 몰래 울고 말았네요. 그날 저녁 남매 손에 고기 반찬을 해서 들려보내고 난 뒤 저는 남편과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고 해도 점심 한 끼뿐이잖아. 우리가 매 끼니를 쫓아다니면서 챙겨줄 수도 없는 일이고 정훈이는 좀 있으면 중학교 갈 나이인데 이대로 계속 밥만 챙겨줘도 괜찮을까? 내 말이 애들 한겨울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니까. 밥 말고도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아.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밥 말고도 아이들 옷도 사서 입히고 혹시 학교에 준비물도 못 사서 갈까 봐 저희 아들들 물건인 척하면서 학용품도 챙겨주곤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주면 정훈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어르고 달래가며 입힌 옷이었지만 그래도 남매가 전보다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그러는 사이 수연인 애교가 더 많아졌죠. 가끔은 저에게 비밀 얘기도 해주고요. 아줌마, 있잖아요. 저 우리 반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요. 그 애가 저 거지 같다고 놀려요. 세상에나 그 친구는 진짜 공주님을 못 알아보는 바보 왕자님이네. 수연이 신데렐라 이야기 알지? 사람들이 신데렐라를 부엌대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마음씨 고운 진짜 공주였잖아. 우리 수연이처럼 예쁜 공주님을 못 알아보다니 그 친구 눈이 형편없다. 그지? 수연인 제가 위로해주자 그제야 평소처럼 귀엽게 웃어 보였어요. 수연아, 아줌마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줄래?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가 밤늦은 시간에 아줌마 가게로 오는 게 걱정돼서 말이야. 차라리 아줌마 아저씨가 너희들 집으로 가는 건 안 될까? 정훈이 수연이 좋아하는 반찬 이만큼 들고 말이야. 하지만 제 말을 듣곤 수연인 이내 얼굴이 무척 어두워지더군요. 그리고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안 돼요. 저희 집에 무서운 어른들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맨날 욕만 하고 우릴 아프게 했어요. 아빠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동네 사람들도 우리 아빠 막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어요. 우리 아빠가 아줌마 아저씨한테도 나쁘게 할지 몰라요. 아휴, 수연아. 누가 너희를 그렇게 아프게 한 거야. 아줌마가 미안해. 아줌마가 대신 사과할게. 이렇게 어린 너희한테 도대체 왜 그랬다니. 가끔 이렇게 남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남매 걱정에 골머리를 싸매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과 식당 마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우다다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누군가 봤더니 아니 글쎄 수연이가 울면서 뛰어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 도와주세요. 아빠가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우리 고아원에 보내버린대요. 오빠가 아빠한테 안 된다고 대드니까 아빠가 너무 무섭게 오빠를 혼냈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는 도와달라며 우는 수연이를 보고 완전히 꼭지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일도 다 팽개치고 당장 수연이 뒤를 따라 남매의 집으로 향했죠. 그 집으로 가는 도중 남편이 씩씩거리며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라는 인간 얼굴을 드디어 보겠네. 가서 얼굴 한번 보고 도저히 갱생 불가인 작자라면 우리가 애들 데려오자고. 어떻게 이 꼴을 보고 애들 그냥 그 집에 두겠어? 저도 그 순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매를 그 집에 그냥 둘 수도 그렇다고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수연이 뒤를 따라 도착한 집은 난방은커녕 창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낡은 집이었어요. 그 아빠라는 인간이 아직도 정훈이를 혼내고 있는지 대문 밖으로도 성인 남자의 고함이 들리고 있었고요. 저희는 당장 집으로 뛰어들어가 정훈이를 그 인간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야, 네가 나가서 불러왔어? 이게 아빠 말을 안 듣고. 그 인간은 저희 앞에서도 아이들에게 서슴지 않고 위협을 가하더군요. 전 일단 남매를 제 등 뒤로 숨기고 그 아빠라는 인간에게 소리쳤죠. 내가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이미 다 듣고 왔어. 이미 동네 소문이 파다하더니만 애들이 방이 많은 거로도 모자라 이제 고아원까지 보내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참나? 댁들은 누군데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애들이 이 집에 계속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집이 안 팔리잖아, 집이. 이거 팔아서 몇 푼이라도 챙겨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야. 댁들은 신경 끄고 애들 이리 내놔. 이 아이들 우리가 맡아서 키울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신경 끄고 원래대로 형편없이 살아. 애들 앞길까지 망치지 말고. 당신 같은 친부모보다 차라리 남이라도 우리가 키우는 게 나아.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그 인간은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디서 어줍지 않은 동정으로 애들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자선사가 납셨네. 딱 보니까 그렇게 부자 같지도 않은데 당신들 섣부른 동정심으로 애들 데려갔다가 나중에 나한테 책임지라고 할 작정이지? 우리가 당신 같은 인간인 줄 알아? 이 집이야 팔아서 술을 사 먹든 깽값에 쓰던 알아서 하고 이 애들만큼은 우리가 데려가게 둬. 못 믿겠으면 각서라도 쓸 테니까. 진심이야? 그럼 나야 좋지. 애 엄마도 도망갔는데 나 혼자 혹을 두 개나 달고 살 뻔했잖아. 그럼 지금 당장 각서 써. 나한테 양육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 나중에 애들이 귀찮아지더라도 나한테 다시 떠넘기지 않는다고 각서 써. 저는 애들 아빠라는 인간이 아이들이 제 뒤에서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내뱉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 굴러다니는 종이를 주워다 곧바로 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하나 명심해도 이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어른이 되어도 절대 빌붙거나 당신을 책임지라고 매달리지 않겠다고. 아, 예, 그러세요. 애들이 퍽이나 훌륭한 어른이 되겠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내 팔자를 담는 거지. 별게 있겠어? 그 각서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들 아빠에게서 남매를 데려올 어떤 명분이 돼줄 것은 분명했어요. 그렇게 저희 남편과 남매들 아빤 각서의 서명을 주고받았고 저흰 그 길로 남매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남매 아빤 손까지 흔들며 비아냥거렸어요. 가서 잘 살아라. 살다 보면 알겠지.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걸. 남 밑에서 눈치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너희도 느껴보면 알 거다. 그렇게 남매는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들 나이가 15살, 13살이었고 남매 나이가 12살, 10살이었어요. 저희 아들들은 평소에 남매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저희가 집으로 데려오니 약간은 놀란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앉혀놓고 아무리 잘 설명해도 영 어색해하며 당황한 기색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착한 첫째 아이가 먼저 용기를 내 남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 안녕? 우리 처음 만나지? 나는 김윤상이고 중학교 2학년이야. 옆에는 내 동생이고 김지상. 사실 난 너희 이름 알아. 넌 정훈이고 넌 수연이 맞지? 남매는 역시 긴장했는지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윤상인 그런 남매를 보고 귀엽다는 듯이 웃었어요. 많이 어색할 텐데 그래도 같이 살다 보면 친해지지 않을까? 사실 지상이에 너무 까불어서 나도 착한 동생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뭐 다행이기도 하고. 뭐? 형,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우씨. 야, 너희들 이 집에 살더라도 내 게임기는 건들지 마라. 내 허락받고 만져. 알겠지? 하지만 남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연 첫째와 달리 둘째 녀석은 뭐가 심술이 났는지 한동안 계속 툴툴거리고 짓궂은 장난까지 치더라고요.
특히 둘째 지상인 수연이와 자주 다투곤 했어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양갈래 머리를 했냐? 완전 웃겨. 그거 완전 애기들이 하는 머리잖아. 아니야. 이거 아줌마가 아침에 예쁘게 묶어준 머리란 말이야. 이거 공주님 머리야. 공주님? 네가 공주라고? 얘 진짜 웃기는 애네. 너같이 못난이 공주님이 어딨냐? 제가 아무리 여동생한텐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해도 지상인 날마다 수연이를 괴롭히고 울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게 도에 지나치는 심한 장난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수연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었어요. 정훈이도 수연이 걱정에 혹시나 지상일 미워할까 봐 염려도 됐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첫째 녀석이 알아서 둘째를 혼내기도 하고 수연이의 마음도 달래주더라고요. 야, 내가 수연이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너 당장 와서 사과해. 미안해, 수연아. 내가 말했었지? 저 녀석이 엄청 장난꾸러기라니까. 이 큰오빠가 혼내줄게. 첫째 녀석은 수연이뿐 아니라 정훈이도 참 살갑게 잘 챙겼습니다. 수연이는 막내 여동생이라 가족들한테 예쁨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정훈이는 조금 겉돌 수도 있었거든요. 윤상이도 그걸 걱정했는지 먼저 데리고 나가서 같이 축구도 하고 가끔 저희 몰래 PC방도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요. 덕분에 남매는 어렵지 않게 저희 집에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저도 큰형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보고 싶어요. 전엔 혼자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윤상이 형이 잘 알려줘서 이제 공부도 재밌고 학교 가는 게 기다려져요. 윤상이가 매일 애들을 데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숙제도 도와주다 보니 정훈이도 금세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우리 둘째 맨날 공차로 운동장에 나갔지만요. 그래도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수연이도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 참 복받은 부모죠. 그렇게 정신없지만 행복하게 아이 넷을 기르다 보니 정말 감동스러운 선물도 받았답니다. 저희 막둥이 딸 수연이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엄마 하고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까진 호칭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편한 대로 부르게 두었는데 이젠 정말 저희를 엄마 아빠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어요. 수연아, 다시 말해줄래? 뭐라고? 지금 뭐라고 부른 거니? 엄마,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사실 전부터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수연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답니다. 남편도 막내딸에게 아빠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했고요. 정훈이에게 엄마 아빠 소리를 듣기까진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그래도 틀림없는 저희의 사랑스러운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아이들 웃고 장난치는 소리에 시끌시끌하고 소란스러웠지만 정말 더 바랄 것이 없게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 지상이 오빠가 또 내 머리 잡아당겼어요. 진짜 이번에 못 참아? 메롱,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일러라, 일러라, 일른 보야. 그러게 누가 그렇게 처녀귀신처럼 머리를 기르래? 아휴, 정신 사나워라. 아, 너희들 그만 안 해? 전생에 무슨 왼수였나? 하여튼 눈만 마주치면 싸워. 엄마, 쟤네 좋아서 저러는 거예요. 저래놓고 둘이 놀 땐 우리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치, 정훈아? 맞아요. 저 가끔 서운하다니까요. 예전엔 내 뒤만 졸졸 따라다녔으면서. 이쯤 되면 저희 집이 얼마나 소란스러웠을지 예상이 가시죠? 그래도 내 아이들 모두 사고 한번 안 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각자 개성이 강한 애들이어서 아이들이 선택한 진로도 참 제각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성실하던 첫째 윤상인 국내 굴지의 기업에 입사해 직장인이 되었답니다. 맨날 놀기 좋아하던 둘째 지상인 고2쯤에 정신을 차리더니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정훈이도 첫째를 그렇게 따르더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까지 한 번 했다고 건축 설계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말갈량의 공주님 수연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구청에서 일하고 있네요. 어느새 멋진 사회인이 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주름진 저희 부부의 얼굴도 큰 훈장 같았습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 어느새 우리 나이가 항원에 가까워졌구만.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모르겠어. 속절없이 가는 세월이 야속하면서도 또 애들 크는 거 보면 그 시절 참 잘 살아냈다는 생각이 드네. 당신이 고생 많았어. 식당 일까지 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당신이야말로 고생 많았지. 회사 일 하랴, 끝나면 식당 일 도와주랴,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놀아주랴. 그래도 우리 잘 해낸 거 맞겠지? 그럼.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어. 애들 시집장가까지 다 보내야 그제야 우리 둘이 남은 여생을 보내겠구만.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던 저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든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전 그때를 떠올리면 사연을 적는 지금도 손이 떨리고 눈물이 차올라요. 그때가 저희 첫째 윤상이가 30을 막 넘겼을 무렵이었어요. 엄마, 저 출근해요. 이따 저녁에 식당으로 바로 가면 되죠? 수연이 그 녀석이 일 잘한다고 나라에서 표창도 받고 진짜 대견하죠. 이따 같이 축하 파티예요. 케이크는 제가 사갈게요. 윤상인 돈 아낀다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곤 했는데 그날은 저희 막내가 처음으로 표창장을 받은 날이라 가족들끼리 모여 축하 파티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가끔은 자전거 출퇴근길이 걱정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회사가 그리 멀지 않아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인 제가 너무 둔했던 탓이었을까요? 왜 우리 윤상이에게 그런 일이 생겼어야 했는지 지금도 후회만 된답니다. 그날 아침 애들을 다 출근시키고 저도 가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김윤상 씨 집 맞나요? 여기 병원인데요. 방금 김윤상 씨 자전거와 트럭이 추돌 사고가 나서 전 지금도 그때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라 아마 제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지운 건가 싶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병원에 와 있었고 제 앞엔 우리 아들이 우리 첫째가 이미 싸늘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비명을 질렀죠. 안 돼. 윤상아, 안 돼. 네가 왜 거기 그러고 있어? 안 돼.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남편 역시 땅을 치며 오열했고 윤상이가 그렇게 좋아하고 챙기던 동생들도 큰 충격에 빠져 몸조차 가누지 못했죠. 저희 아들은 자전거로 출근길에 나섰다가 신호를 위반한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보호도 되지 않은 자전거로 그 큰 트럭과 맞닥뜨렸을 때 저희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 몸이 10번이라도 대신 그 자리에 있었으면 했습니다. 전 그렇게 30년을 애지중지 키운 첫째 아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엄마가 널 낳았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돌잔치 때 돌잡이도 못했어. 그래서 그랬을까? 명주실이라도 한 탈에 뒀어야 했나? 그러면 우리 아들이 오래오래 살았을 텐데. 다 엄마 잘못이야. 내 아들, 내 첫째 아이. 엄마가 미안해. 다음 생엔 엄마 목숨까지 다 가져가렴. 그래서 이 엄마보다 오래오래 살아. 혹시 착하기만 했던 우리 첫째가 살면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다 짊어지고 갔나 싶어 저는 한동안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건강을 해칠 만큼 괴로워하고 술도 많이 마셨고요. 남은 세 아이들도 모두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계속 저희 부부를 위로하고 어떻게든 다시 힘을 주려고 참 애를 썼어요. 특히 저희 수연인 직장 일들로 바쁠 텐데 날마다 휴가까지 쓰며 저희 식사를 챙기고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엄마, 저 아직도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큰오빠가 웃어주던 게 생각나요. 그때 큰오빠 정말 천사 같았거든요. 너무 속상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곁을 떠난 어떤 이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다면 그건 헤어진 게 아니래요. 오히려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거래요. 큰오빠는 영원히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마음에 살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윤상이가 우리 가족을 떠난 게 아니고 여전히 함께인 게 맞을까? 난 아직 그 애가 너무 그립고 얼굴 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고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데. 수연인 여전히 울고 있는 절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옛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도 큰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충분히 그리워해요. 그리고 계속 오빠를 기억해요. 그러면 계속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래전 추운 겨울 배고픔에 떨던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라 이젠 저희 부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덕분에 간신히 버티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별로 기쁘지도 않은 제 생일이 되었어요. 윤상이가 떠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지만 도저히 파티를 하며 기뻐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생일 같지도 않은 생일을 보내고 있는데 오후쯤에 정훈이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뭐 하고 계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아빠랑 같이 나오실래요? 그래도 오늘 생신이신데 저녁은 맛있는 거 먹어야죠. 저녁? 아유, 글쎄 난 생각이 없네.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어도 되고.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꼭 나오세요. 문자로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서 꼭 나오셔야 돼요. 꼭이요. 그러더니 정훈이는 웬 주소 하나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제 생일이라고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싶나 해서 역시나 기운 없이 집에 있는 남편을 재촉해 약속 장소로 나섰어요. 주소대로 도착해보니 어떤 카페더라고요. 이 시간에 커피 마시자는 것도 아닐 테고 저흰 궁금증을 가지고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 풍경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짜잔! 저희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엄마 손재주 없는 우리 셋이 준비하느라 혼났어요. 특히 수연이 완전 똥손이라니까요. 정훈이 아니었으면 이걸 더 어떻게 했을지. 아유. 아이들이 준비했다는 선물은 바로 저희의 지난 시간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작은 카페 여기저기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과 젊었던 저희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많은 사진들을 어디서 찾았나 싶었죠. 이리 와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 안겨있는 아이 큰형 맞죠? 와, 우리 엄마 얼굴 봐. 지금 나보다 더 젊어 보이네. 큰형은 왜 이렇게 통통해요? 무서워서 혼났겠다. 네 형이 밥을 얼마나 잘 먹었는데 이 돈 나기 전에 엄마 아빠 밥까지 뺏어 먹으려 했다니까. 사진 속의 아이들과 특히 우리 윤상인 정말 작은 아기였더라고요. 그땐 동생들보다 큰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첫째도 아장아장 걷던 작은 아기였네요. 사진을 쭉 둘러보니 축구하다 넘어져서 코피를 흘리면서도 짓궂게 웃고 있는 우리 지상이 사진, 제가 사준 공주님 드레스를 입고 있는 수연이 사진, 처음으로 반에서 1등을 하고 모범상을 받던 정훈이 사진도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 6식구가 처음으로 다 같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정말 고맙다. 나한텐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 가족 모두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요. 저희 5식구,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갈 윤상이까지 모든 식구가 서로 부둥켜 안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서로에게 그렇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게 다 저희 아이들이 제게 준 너무나 큰 선물이죠. 아이들의 진심 어린 위로 덕분에 그래도 저희 부부는 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도 저희가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식당 건물이 재개발로 허물어지게 되었고 정훈이와 수연이를 처음 만난 추억이 가득한 식당을 내놓게 되었어요. 25년의 추억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게 너무나 아쉬웠지만 저희로선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1년쯤 흘렀을 겁니다. 그날도 남편과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정훈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엄마, 지금 아빠랑 같이 계시죠? 그치. 퇴근했어?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무슨 일로 전화야? 그러면 제가 집으로 모시러 갈게요. 나갈 준비만 하고 계세요. 정훈이는 또다시 저희를 데리고 어디론가 깜짝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는 참 모범생 같으면서도 가끔 이렇게 엉뚱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저희 부분 역시 또 영문도 모른 채 정훈이가 가자는 대로 어디론가 향했고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가였어요.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빈 상가잖니. 너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인 거야? 뭔지 예상이 가세요? 짜잔, 이거 받으세요. 정훈인 그러더니 제 손에 어떤 열쇠 꾸러미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열쇠야? 여기는 바로 두 분이 제2의 인생을 꾸려가실 새로운 가게입니다. 제가 마음 같아선 가게를 사버리고 싶었지만 아직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월세로 얻었어요. 그래도 꽤 괜찮지 않나요? 제가 인테리어도 싹 다 했는데. 사실 엄마 아빠 계속 식당 운영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작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부디 기쁘게 받아주세요. 놀랍게도 정훈인 저희 부부가 식당 일을 관둔 걸 아쉬워하는 걸 알고 사비를 털어 가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책맞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훈아, 세상에나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기특한 녀석, 기특한 내 아들. 저는 정훈이의 머리를 장난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정훈이가 씩 웃는데 꼭 어릴 때 보던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어느새 저희보다 훌쩍 자란 정훈이는 따뜻하게 저희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아빠, 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옛날에 어린 수연이 손을 잡고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그때 어두운 거리에 아직 불을 밝힌 그 식당이 정말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때 저희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온몸으로 정훈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초등학생의 나이로 동생까지 책임져야 했던 그 무거운 중압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 품에 안겨준 이 아이가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 그리고 내 딸, 이 엄마 품에 와줘서 고마워. 너희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저희 부부는 또 한 번 아이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정훈이 덕분에 다시 가게를 운영할 힘을 얻고 열심히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디 더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세상에 또 한 번 입이 떡 벌어질 일이 생긴 거 있죠? 이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나 봐요. 어느 날부터 저희 딸이 외출이 잦아지고 부쩍 숨기는 게 많아진 느낌이었어요. 그건 틀림없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슬쩍 물었죠. 여보, 우리 수연이 남자친구 생긴 것 같지 않아? 요즘 부쩍 약속이 많아진 것 같은데. 수연이 나이가 몇인데 그럴 나이도 됐지. 괜히 캐묻지 말고 그냥 냅둬. 예상 밖에도 남편은 수연이를 그냥 두라고 도리어 절 나무라더군요. 평소에 워낙 딸봐 보인 남편이었기에 저보다 더 궁금해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상하게 수연이가 쭈뼛거리며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너무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두 분을 속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말이죠, 사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절대 화 안 낼게. 그러니까 어서 말해봐. 너 혹시 직장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수연이 기특하게도 먼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주려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게 누굴까 뒷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상이가 들어왔어요. 지상인 갑자기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까지 숙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 수연이랑 만나고 있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 만난다니? 둘은 원래도 한 집에 사는데 뭘 만나? 전 처음엔 둘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을 달리 해보니 세상에 둘이 사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에 있던 남편이 담담해 보이더라고요. 당신은 놀랍지 않어? 지금 둘이 사귄다잖아. 지상이랑 수연이가. 당신은 참 눈치도 없어. 난 진작 알고 있었다고. 둘이 오죽 티를 내야 말이지. 수연이가 맨날 놀러 다니는 것도 지상이랑 놀러 다니는 거 당신은 몰랐지? 세상에 알고 보니 저만 쏙 빼고 온 식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어찌하나 싶어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엄마, 혼내려면 절 혼내세요. 수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도 저희 못 헤어져요. 저희 결혼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티격태격하더니 어느새 둘이 다른 마음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화가 나기도 하고 뭐라 해야 할지 할 말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둘이 사랑하고 있다는데 그저 받아들여야죠. 수연이에게 전 이제 엄마이자 시어머니가 되었네요. 둘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지만 그래도 혹시 나쁜 이야기를 들을까봐 걱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놀리면서도 축하를 해주었답니다. 지상이와 수연이가 결혼하던 날 저희 부부에게 읽어주었던 편지가 정말 눈물 쏙 빠지게 감동적이었어요. 사랑하는 두 분께 이젠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지만 두 분은 언제나 영원히 저를 살게 해주신 은인이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도 두 분을 닮아 앞으로 낳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한없이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부모가 될게요. 두 분의 아들, 딸이어서 너무나 행복한 지상, 수연이 올림.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나 전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연이가 예쁜 딸 하나를 낳고 지상이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둘이 초보 엄마 아빠라 옆에서 챙겨줘야 할 것도 많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흐뭇하네요. 정훈이도 둘 결혼식 때 그렇게 많이 울더니 요즘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곧 있으면 또 집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겠죠? 우리 정훈이가 조카를 얼마나 예뻐하던지 그 애도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이하나, 삼촌이 노래 부르는 거 잘 들어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자, 삼촌처럼 해봐. 지금 걔가 몇 살인데 벌써 노래를 불러. 이하나, 차라리 아빠가 부를게, 아빠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때? 이제 다 큰 애들이 아직도 이렇게 애교가 많다니까요. 저희는 오늘도 열심히 아이들 키우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